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영상과 학생 여러분. 오늘 광고 기획 제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전략과 또 전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학적인 어떤 분석과 또 자료조사가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광고의 기본 전략에서 또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기본 전략이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과정으로 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시게 될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어떤 그 기초적인 전략들이 있고 또 기초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광고가 제작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서부터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내용일까요? 크리에이티브란 말 자체는 이제 영어의 어떤 좀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광고에 와서는, 광고 제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 제작도, 어떤 그 실제 제작 단계가 있고 또 아이디어 발상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아이디어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광고에서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단계가 바로, 크리에이티브 단계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이 4가지 단계 중에, 3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황 분석이 끝나고 기본 전략이 수립이 되면, 광고의 기본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크리에이티브의 목표가 세워지고요. 또 크리에이티브의 컨셉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3번째로는, 기본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우게 되고, 또 그러한 그 기본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전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또 4가지 단계로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광고가 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광고 기획 과정이 상당히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익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귀에 익을 텐데요.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목표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따른 컨셉이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고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토대로 해서 또 세부적인 전술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광고를 우리가 이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다 혹은 또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성과 감성의 만남, 논리와 비논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광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그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도 보시면은 이러한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평소의 생활 방식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기 보다는 이제 많은 경험,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경험을 하다가 그 중에서 유레카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좋은 크리에이티브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또 TV도 보고 많은 친구들 만나서 또 대화도 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뭐냐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의 4가지 단계, 그러면서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크리에이티브의 전략을 세우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아이디어의 발상이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디어의 발상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은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 방법.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1950년대 초에 미국의 광고회사의 대표였던 알렉스 오스본이 발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광고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혹은 경영 목표를 세우는 데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방법은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단순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면 그것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아이디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가 이어져 나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제 끌어나가지 않습니까? 꼭 뒷말을 이어가듯이.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 하나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좀 더 확대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광고 전략이 나오게끔, 혹은 또 광고의 제작에 관련된 전략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상당히 지금 광고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밍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폭풍우가 마구 치는 겁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하듯이 마구 아이디어를 쏟아놓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상기법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워나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 있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독일의 호리겔이 창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6명의 참가자가 각각 3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5분마다 차례로 생각해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침묵 속에서 자기 의견을 좀 내고 생각했다가 내는 것인데요. 개인의 사고를 최대한으로 살려나가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은 물론 이제 그 독일의 이 호리겔이 생각해낸 거지만, 그 3개 정도 아이디어가 왜 5분마다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이라는 것이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완성된 생각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온 다음에 또 5분 뒤에 다르게 생각한 거, 혹은 그것을 보충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3개의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이러한 그 기법을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아이디어를 잘 내는 그런 광고회사 직원은 연봉도 많이 받고요,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에이션은 스펠링을 제가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창출하는
그런 과정을 아이디에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러한 그 아이디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나올수록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직원은 그 회사를 살리는 직원이고 또 제품을 많이 판매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러한 그 아이디어 발상도 너무 어떤 시장 상황 분석과 또 동떨어진 아이디어 그런 것은 또 곤란하고요. 또 광고에 어떤 기본 목표가 세워졌는데 그 기본 목표와 너무 더 동떨어진 아이디어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 그 광고 기본 목표에 충실한 아이디어 그러면서도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광고가 훌륭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외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기획의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를 우리가 만나서 과연 그런 광고 기획자들이 그 중에서 특히 또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실무적인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행사에는 제작팀에는 크게 그 제작 팀장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고요. 제작 팀장이 있고 그 밑에는 카피 파트, 아트 파트, 영상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파트에는 카피라이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니어 카피라이터, 시니어 카피라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는 일반적으로 인쇄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아트웍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죠. 아트 디렉터가 있고 그 밑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파트에는 또 PD라고 합니다. 프로듀서죠. CF를 담당하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구분이 명확해서 아트 담당은 전파에 참여를 안 하고 또 PD 영상 CF를 담당하는 PD는 인쇄 광고에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스태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뭐 전략 회의나 마케팅 회의나 그럴 때는 모두 다 같이 컨셉을 짜거나 할 때는 카피나 뭐 아트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이 아이디어를 내요.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초이스가 되면 그때 이제 좀 정리 단계 할 때 카피 쪽이나 좀 치중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카피라이터니까 광고를 할 때 처음부터 글만 쓴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광고 전략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우리 제작팀의 몫입니다. 그 전략 하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소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과 마케터가 바라보는 시점이 아닌 전략 도출이 아닌 제작물을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소비자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고요.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뽑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컨셉과 워딩을 뽑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TV에 예를 든다면 비주얼 이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TV 콘티를 만들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처음 바꾸서 이렇게 번뜩 자기가 생각을 해온 거였으면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는 우선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타겟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뭐 만약에 주부라면 저희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대생이면 제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카프리선이 그 초등학생 대상 음료로 그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판매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은 광고 전략이 타겟을 유저인 초등학생이 아니라 바이어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 전략을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더 이상 탄력을 받아서 성장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께서는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에게 준 오더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음료를 포지셔닝 해라를
광고주께서 오더를 주신 게 아니고 카프리선 시장 매출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광고 전략과 제작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오더를 주셨습니다. 이 오더를 저희 제작과 CR팀이 가서 듣고요. 그걸 모여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작이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럼 제작 기획팀과 마케팅 부서가 시장 조사를 들어가 봤습니다. 왜 이럴까? 광고가 효과적이지 못했을까? 아니면 광고의 타겟 설정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이, 즉 유저와 바이어로 구분되는 커뮤니케이션 타겟 자체에 변동이 있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걸까? 이런 거를 조사를 했죠. 했더니 그 강력한 경쟁자라든지 다른 요인보다 제일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주부들에게 포지셔닝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자의식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아이들과 80년대 아이들, 90년대 아이가 바뀐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의 아이들과 2008년의 아이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나이가 있는데 타깃 초등학생이라 그 수준을 걔네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좀 어려웠죠. 과연 우리의 경쟁자들은 뭘 하고 있나? 그래서 경쟁자라고 판단되는 조사에서 나온 의외로 2%가 초등학생들이 자기네 음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사해보면 우리는 고등학생, 대학생, 20대 여성 적어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비자 조사했더니 10대 초등학생도 2%가 자기네 음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쟁 브랜드가 뭔가 애들의 마인드 속에선 걔네들이 그리고 경쟁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이야기들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타겟인 초등학생들이 왜 그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들어갑니다. 집 앞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커다란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마트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카프리선이 있는데 거기 누가 사나 봤더니 뭐 주부님들도 이렇게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차로 사는 경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같은 데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 패키지 가지고 장난치고 했던 게.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카프리선을 저렇게 장난감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였죠. 또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걸 찾다 보니까 우리는 패키지에서 찾았습니다. 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일반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제품이라고 보면요. 이런 바틀로 되어 있는 건 돌렸답니다. 돌렸다는 것 중에 보면 2%라든지 환타라든지 깜찍이 소다라든지 그런 제품 돌렸답니다. 또는 캔으로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으로 탁 땁니다. 하지만 우리 카프리선은 말랑말랑한 이 제품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말랑말랑한 이런 패키지에 빨대가 있습니다. 빨대를 콕 꽂아 마십니다. 이거 자체가 경쟁자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는 저희가 소비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대상 사이트인 네이버 주니어라든지 야후 꾸러기라든지 그다음에 네이트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그 유머 베스트라든지 분배 가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이 막 투표를 해서 인기 순위에 올라가는 그림들을 봤더니 거기에 봤더니 우리 카프리선을 가지고 주물락주물락해서 터프하게 카프리선 먹는 법 그다음에 섹시하게 카프리선 먹는 법 해서 패키지를 가지고 말캉말캉 갖고 놀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올려놨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카프리선 가지고 투창 던지기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UCC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카프리선에 있으면 그냥 패키지 상태로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어떤 사진은 카프리선은 또 불면 이렇게 빵빵합니다. 그 호일이라서. 근데 쭉 빨아 마시면 홀쭉해집니다. 그러니까 홀쭉이와 뚱뚱이 게임이라고 이런 것도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애들은 이렇게 우리 제품의 패키지와 빨대를 가지고 노는 게 얘네들은 재미구나. 펀한 플레이구나. 그렇다면 경쟁 제품들이 돌렸다거나 알루미늄 캔을 따는 거에 대해서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노는 게 애들에게 재미구나. 이게 경쟁자라고 판단되는 환타의 재미와는 펀한 재미와는 차별화되는 재미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포인트로 그 아이디어 테마를 찾았고요. 제품의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렌지 탈을 뒤집어 쓰거나 파인애플 탈을 뒤집어 쓰거나 사과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우리 제품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빨대를 들고 나오는 아이들. Want a son? Capri Sun. 네, 재밌게 보셨죠? 그 카프리선 광고, 특히 오렌지나 뭐 과일에 이런 그 머리 모양을 한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마구잡이로 생산됐다기보다는 뭔가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런 그 문제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광고 기본 전략 혹은 또 기본 목표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될 때 상당히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살아있는 또 생명력이 있는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지금까지 이제 전략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올 수 있냐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략의 흐름과 또 수립 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소비자와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광고가 특히 그 소비자들이 메시지에 이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 자체가 어떤 흐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흐름이라고 해서 네 가지 단계를 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에이티브 목표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컨셉트의 목표가 같이 가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트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크리에이티브 컨셉트 목표가 이제 같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그 화면에서 시장 상황이 이렇고 뭐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과일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진 캐릭터들을 이게 출연시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듯이 그런 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이 세워지기까지는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이제 전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모양을 한 캐릭터를 내세우자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그 광고 제작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뭐 사람이 그것을 쓰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 그 광고 이 과일의 모양을 머리를 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실제 또 과일을 가지고 또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구체적인 표현 기법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목표가 세워지고 나서 그 광고의 컨셉트와 연관된 크리에이티브 컨셉트가 같이 설정이 되는 그런 목표가 이제 좀 이렇게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또 실행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표현 기법이 들어간 크리에이티브 전술이 완성돼야 되는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정말 크리에이티브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주목을 하고 또 소비자들의 메시지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광고의 메시지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는 바로 이러한 그 크리에이티브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광고가 바로 소비자들의 어텐션, 즉 주의를 끌 수 있는 광고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그 크리에이티브의 전략과 또 그리고 전략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지금서부터는 좀 광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컨셉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컨셉트가 뭐냐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컨셉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셉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그 엑기스가 되는 이제 광고의 어떤 기본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서 어떤 그 광고의 어떤 그 컨텐츠를 가장 엑기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이것이 바로 컨셉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그 정의와 함께 여러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컨셉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화면을 좀 보시고 나서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컨셉트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물론 교과서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컨셉트가 개발되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기회의 발견, 시장적으로, 시장 상황적으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지 그런 그 시장 기회의 발견과 함께 아이디어가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특수한 어떤 판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 새로운 브랜드 이름으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2008년도가 되겠죠. 2008년도에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기능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급과 또 에쿠스급의 그 중간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그 기능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탈 것이고 또 가격대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5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또 혹은 뭐 연령층은 어떨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떤 특수 계층을 목표로 해서 설계되었는지 그런 것이 같이 이 광고의 컨셉트를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될 팩터다,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제네시스라는 제품이 그랜저와 에쿠스의 중간 계층의 그 비어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시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제품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가 같이 플러스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과 동향 분석. 그럼 과연 차체는 크지 않더라도 제네시스 같은 경우 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내장이 더 훨씬 훌륭하게 구성되어진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자들이 수요가 창출되어서 살 수 있겠냐는 그 시장의 흐름과 동향이 분석이 돼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가 수집되면서 아이디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쿠스는 살 수 없지만 에쿠스 못지않은 그런 가격과 또 내장을 겸비한 그런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광고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이 컨셉트가 발굴이 되고 선정이 됩니다. 이번 광고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핵심 컨셉트를 내세워야겠다, 또 표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광고되어지는 제품의
시제품 테스트와 함께 거기에 맞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컨셉이 확정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거 시장에 나갔을 때는 시장 가운데 제품이 위치하는 그 포지셔닝은 어떨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속할 것이냐. 이런 어떤 시장의 이 네 가지 위치 중에 뭐 한 가지를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컨셉트가 이제 개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체크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컨셉트는 기존의 발상을 좀 전환시켜주는 컨셉트가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좀 반영해주는 그러한 컨셉이면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타나서 그것을 개선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광고 컨셉이면 더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이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걸러지는 걸 말해요. 스크린이라는 것은 뭐 영화를 볼 때 그 뒤에 그 막을 말하는 것이요. 혹은 걸르는 거. 그 다음에 이 모기나 해충을 막아주는 망도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걸러주는 걸 말하는데 아이디어가 걸러지고 또 최종 선정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품의 속성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컨셉트를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조사해보고 가설을 세워서 또 검증도 해보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컨셉을 담은 광고를 만든다 그러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정말 맞겠는지 이루어지겠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셉트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보라. 컨셉트와 관련해서 이런 컨셉트를 세웠을 때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수요가 창출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소비자 머릿속에 인식시키기 위한 경쟁 차별적 좌표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발 과정을 통해서 컨셉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컨셉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냥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탈처럼 결정화된 그런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컨셉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컨셉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착안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경계 영역의 불명확성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발상을 좀 바꿔본다든지 혹은 또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제품의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컨셉트라고 하는 것도 제품의 컨셉이 있고 또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컨셉이 또 따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도 핵심 컨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광고 크리에이티브에도 핵심 컨셉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제품의 경우에도 그 제품의 컨셉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조미료 하면 미원과 미풍이 한참 많이 싸웠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근데 이제 미원은 잘 나가는데 비해서 제품의 질은 차이는 없지만 미풍은 훨씬 시장 점유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 또 이 미풍을 만들었던 제1제당의 다시다라는 겁니다. 다시다도 결국은 다 조미료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종합 조미료라는 그런 컨셉, 제품의 컨셉을 가지고 나왔고, 물론 이제 제품의 질도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품의 컨셉은 종합 조미료고, 앞에 나왔던 미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 조미료다. 이렇게 차별화 됐죠. 제품의 컨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다시다의 판매량이 급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풍이라는 이름으로의 그런 제1제당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온을 능가할 수가 없었지만, 다시다라는 좀 제품의 질도 바뀌었고 또 제품의 컨셉이 바뀌는
일반 조미료에서 종합 조미료라는 그러한 이 컨셉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제품이 컨셉이 달리 가지는 그 어떤 뉘앙스, 의미, 또 어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특성, 이미지, 이런 것이 결국은 또 광고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즈의 다양화와 질적인 변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아까도 뭐 소비자 세분화해야 된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시장의 세분화를, 제품이나 혹은 또 광고의 컨셉트 개발과 연관해서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그리고, 심미적인 속성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측면에서, 컨셉트가 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제 용어도 또 2000년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들이 이 이성적인 논리에서 광고를 보고 또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광고를 접하게 되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의 심리적인 변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야만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광고는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될까요? 소비자의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소비자의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광고의 컨셉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갭을 좀 해결해라 하는 것인데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갭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갭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제품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하고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런데 소비자는 또 그 제품의 특성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그 갭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는 것이 광고의 이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초점에 맞춰서 컨셉트가 개발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좀 제가 예를 드는 건지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한 그 갭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나 또 광고에서도 모르는 또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차별적인 특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A라는 기능을 하라고 만드는 제품인데 그것이 A 플러스 또 B라는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바이오라는 이름이 붙은 텔레비전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그런데 그것이 이 러시아의 그 농촌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소비자들한테는 그것이 회춘의 의미로 또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회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삼성 측에서는 나중에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갭을 또 잘 찾아서 이 광고를 만드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컨셉의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컨셉트에 그 어떤 요건이 있겠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컨셉트 요건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셉트 요건에는 이 소비자에게 이 중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셉트 요건은 소비자가 뭔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소비자한테 이거 나한테 중요한 물건인데, 중요한 제품인데, 중요한 서비스인데 하는 그런 그 중요성에 관련된 그런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특하냐 하는 것인데요. 이 광고의 컨셉트가 좀 독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좀 남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맨해튼 광고는
사실 이렇게 좋은 광고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깊이 남겨주는 광고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광고의 그 컨셉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또 혹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 컨트로버셜한 그런 그 문제점들을 던져줬지만 상당히 그 독특한 면에 있어서는 또 베네통 광고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고의 컨셉은 독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요건은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고의 컨셉트가 자기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 속에 속한 제품인지 그 컨셉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광고들이 실패하는 광고들이 보면 이 컨셉이 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제품이 어디에 속한 제품인지를 분명하게 좀 제시해 주지 못할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브랜드 이미지 광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데요. 이미지 전달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 속에 속해 있는 제품인지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컨셉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컨셉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속에, 광고 속에서 제품이 명확하게 소비자 머릿속에 포지셔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이미지 광고에서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컨셉트의 세 가지 요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 소비자가 중요하게끔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특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끔 그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고 컨셉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신상품을 런칭할 때 광고 컨셉이 광고가 실패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광고의 컨셉트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7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특한 소비자 편익을 제시해주지 못할 때, 두 번째는 지나치게 편익만을 여러 가지 편익을 제시할 때 헷갈리는 거죠, 소비자들이. 세 번째는 편익은 뚜렷하나 소비자 니즈가 없다. 편익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소비자하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그런 니즈가 창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편익은 뚜렷하지만 가격에 비해 편익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그럴 경우. 그다음에 편익은 뚜렷하지만 또 시장과 연결되지 못한다든지 사기가 힘들어요. 뭐 어디 큰 대형 백화점에만 있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외국의 명품 화장품들은 대형 백화점에서 파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현실적인 니즈로 상품 커뮤니케이션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니즈 자체가 아주 비현실, 소비자의 어떤 현실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광고나 그런 광고 컨셉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지나치게 혁신적이어서 시장을 너무 앞서가는 전자제품이나 혹은 또 청소년들을 노리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을 앞서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시장 수요라든가 니즈가, 소비자의 니즈가 창출되지 못하고 나중에서는 창출될 수 있겠지만 또 창출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크리에이티브의 전략 첫 번째 시간으로서 크리에이티브의 의의가 뭐냐, 그 다음에 또 그 전략의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컨셉트의 그 요건과 또 여러 가지 그 개발 과정까지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크리에이티브의 전략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내용이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특히 CG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